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20일 화요일 프레스 라이브 구경호입니다. 자, 다시 트럼프 시대가 찾아왔습니다. 오늘 새벽에 열린 실내 취임식에서 트럼프는 47대 미국 대통령으로서 두 번째 임기를 시작했습니다. 미국 우선주의를 외쳤습니다. 영상으로 먼저 확인하시고 전문가 모시고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And my fellow citizens, the golden age of America begins right now. From this day forward, our country will flourish and be respected again all over the world. We will be the envy of every nation, and we will not allow ourselves to be taken advantage of any longer. During every single day of the Trump administration, I will very simply put America first. 그럼 다시 트럼프 시대에 맞아서 우리나라에 끼칠 영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수님, 아메리카 퍼스트 바로 첫 번째로 들리는 대목인데 미국 우선주의 정책을 트럼프가 선언했는데 한미 동맹 관련해서 여러 편의 논문을 발표하셨는데 일단 우리나라는 트럼프 시대, 제2시대에 맞아서 어떤 스탠스가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방금도 나왔습니다만 트럼프는 아주 명확하게 미국 우선주의를 주창을 하죠. 네. 그렇기 때문에 특히 동맹국이나 우호국을 바라보는 시각이 거래 비용적입니다. 그러니까 주고받는 형식의 협상을 하겠다라는 것이고 항상 미국의 국익을 가장 우선시 두겠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한국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동맹국 우호국도 이제 같은 도전을 받고 있다라는 것을 보면 맞을 거고요. 근데 다만 한국 같은 경우에는 한 두 가지 측면에서 좀 더 도전 요인이 있다. 첫 번째는 미군이 주둔하고 있죠. 네. 미군이 주둔하는 전 세계 국가가 많이 있긴 합니다만 규모나 또 중요도에 비해서 한국은 핵심 국가 중에 하나고요. 또 하나는 우리는 북한의 핵 위협이라는 실존적 위협이 있는데 네. 너무 잘 아시다시피 우리는 핵이 있지 않기 때문에 사실 미국이 제공하는 확장 억제에 상당 부분 의존할 수밖에 없다. 이제 그 두 면이 어떻게 보면 트럼프가 동맹국한테 비용을 받아내기에는 훨씬 유리한 조건에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일단은 미군 관련해서는 좀 뒤에 다시 한번 방위비 협상과는 좀 뒤에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고요. 일단 트럼프 대집권에 이제 경제 얘기를 가장 우리한테 좀 걱정된다고들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일단 관세 인상 얘기를 꺼냈는데 그럼 우리나라한테는 가장 직격탄이 될 것 같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우리는 어떤 식으로 좀 돌파구를 찾아야 할지 걱정됩니다. 그 트럼프의 별명이 많은데 그 중에 하나가 관세맨이죠. 그러니까 본인이 계속 유세 때도 그랬고 정강 정책에도 그렇고 오늘 취임사에도 그렇고 다시 관세를 강조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본인이 가장 존경하는 미국의 대통령 중에 하나로 25대 그 윌리엄 맥킨리라는 대통령이 있는데 이 사람이 그 맥킨리 관세법이라는 것으로 유명한 네. 그 대통령이거든요. 다만 이미 많이 알려졌습니다만 트럼프의 공약 중에 하나가 10% 보편 관세를 부과하겠다라고 했는데 무조건 다 매기겠다. 예, 그거는 일단은 좀 유보된 것 같습니다. 어허. 물론 아직 확실히 그 행정명령이 서명이 제가 들어오기 직전까지 확인하기는 서명을 안 했기 때문에 네. 그 내용이 확실히 확인이 되지는 않지만 지금 들리는 현재 상황에 따르면 캐나다와 멕시코한테는 25%의 관세를 부과를 하고 또 사실 중국에 대해서도 60%를 얘기했다 네. 플러스 10%, 70% 관세까지 얘기했거든요. 어마어마한 관세입니다. 어마어마한 관세죠. 그거는 이제 보편 관세는 아니고 특정 국가를 상대로 하는 관세인데 그것은 여전히 유효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데 네. 다만 보편 관세는 좀 뒤로 미루겠다. 왜냐하면 관세를 부과하면 상식적으로 미국의 물가가 올라가게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은 상당 부분 생필품을 해외에서 수입을 하고 있고 대부분 중국산이 많거든요. 네. 근데 거기에 관세를 60%, 70% 올린다면은 당연히 그 수입품에 대한 물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고 이번 대선에 사실 가장 중요한 의제 중에 하나가 이 인플레이션 문제였거든요. 네. 그 트럼프가 인플레이션을 잡지 못했다고 해리스를 그렇게 공격했는데 저희가 관세를 다시 10% 부과하면 인플레이션이 다시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좀 조심스러운 그런 입장이다. 근데 다만 관세를 분명히 활용할 가능성은 있고 그렇다면 이것은 한국 경제에 굉장히 큰 도전이 될 수 있다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네. 자, 또 하나 말씀하신 트럼프가 과거 주한미군 방위비 협상 관련해서 10배 이상 올리겠다 이렇게 좀
공언을 한 바가 있어서 우리한테 굉장히 걱정스러운 모습인데 현실화 가능성은 있다고 보십니까? 없다고 보십니까? 그 트럼프의 화법을 우리가 잘 들어야 되는데요. 그 트럼프는 늘 그 빌리언, 그러니까 10억을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1 빌리언 했다가 10 빌리언, 그러니까 상징적으로 얘기를 이게 10억이 있다가 100억이 달러가 된 건데요. 그것은 늘 협상을 할 때 자기가 최대치를 부르고 그런 이게 좀 막연한 거친 숫자를 부르는 경향이 있어서 우리가 그것을 잘 들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한국과 미국이 맺고 있는 방위비 협상 12차 협상이 작년 11월에 우리 국회를 통과돼서 비준이 된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주한미군에 주둔하는 비용 중에 일부를 대고 있는데 50% 이상을 대고 있거든요. 한 1년에 1조 5천억 조금 안 되는 액수입니다. 그렇다면 100%를 다 대더라도 지금보다 한 1조를 더 주는 거지 트럼프가 말하는 100억 달러까지는 절대 불가능하다. 근데 네. 그럼에도 이게 적지 않은 도전이 되는 것이 트럼프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동맹을 거래 비용적으로 보는 것은 분명하기 때문에 특히 참 안타깝게도 이 한국에 대한 방위비 분담은 트럼프에 확실하게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유세 때도 그랬고 선거 끝난 이후에도 한국을 무슨 머니머신이다라고 부르면서 방위비 분담을 나토 국가와 함께 적게 내고 있다라고 계속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문제 제기의 가능성은 여전히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대비할 필요는 있고요. 사실 그보다 조금 더 걱정이 되는 게 1기 때 경험을 했습니다만 연합훈련과 전략자산 전개 비용을 요구해왔습니다. 네. 그것은 기존에 있는 방위비 분담 협상 틀에 있는 항목이 아니거든요. 이것을 건드리면 이 두 가지는 지난 1년 반 동안 한국의 윤석열 정부와 바이든 정부가 북한 핵에 대한 대응, 확장 억제를 강화하면서 가장 중시했던 두 가지 핵심 축이 됩니다. 네. 이것을 건드리게 되면은 북한 핵에 대한 억제가 일정 수준 훼손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안보적으로 큰 도전이 될 수 있겠죠. 알겠습니다. 자, 우리나라 정치 상황과 관련된 얘기도 한번 해보자면 일단 트럼프가 한국의 정치 상황을 그냥 농담의 소재로 좀 사용한 바 이틀 전이었나요? 그렇게 사용한 바 있고 또 탄핵을 멈춘다면 또 윤 대통령을 만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한 거 보면은 일단은 우리나라 그 정치 전국 상황에 보면은 우리나라와 관련해서 좀 축소하는 듯한 한미 관계 확장을 좀 소외한다 이런 듯한 인상도 받고 있는데 어떻게 이 부분을 해석하십니까? 트럼프가 한국의 이제 정치 상황에 대해서 그간 언급을 공개적으로 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네. 그것은 좀 예상이 됐던 게 트럼프는 수차례 공개적으로 얘기한 것이 타국, 그것이 우호국이 됐던 적성국이 됐던 그 국가의 정치 체제에 대해서는 자신은 언급하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시다시피 미국의 역사에 보면 미국 정부 중에 상당 정부가 타국의 정치 체제를 바꾸는 체제 변화를 모색했었거든요. 중동도 그렇고 일정 수준 북한도 그렇고. 근데 트럼프는 그것에 대해서 매우 어리석은 일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그렇다면 한국을 바라보는 시각도 한국 내부의 정치적인 문제라기보다는 이 정치적인 상황이 자신이 한국과 뭔가 협상을 할 때 얼마만큼 도움이 될 것이냐 아마 그런 부분을 고민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제 판단은 큰 틀에서 한국에서 지금 리더십 위기인데 이 리더십이 다시금 등장하거나 이 문제가 해결되기 전까지는 한국 정치 체제에 대해서는 얘기할 가능성이 크지 않고 또 트럼프는 아시다시피 이 거래를 했던 부동산 업자이기 때문에 상대편에게 확실하게 책임을 질 수 있는 사람과만 협상을 하는 그런 경향도 있거든요. 그래서 당분간은 얘기를 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그런데 또 말씀드린 것처럼 트럼프는 이런 또 한국의 정치적인 혼란 상황에서 뭔가 자신이 더 받아낼 것이 있다라고 그 협상이 유리하게 작동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은 그것을 활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방위비 분담 협상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하셨던요. 예. 어쨌든 이 리더십 부재 상황, 한국의 리더십 부재 상황을 말씀하셨는데 현재 최상목 권한 대행 있지 않습니까? 지금 대통령 권한 대행의 대행 체제인데 그렇다면은 최상목 권한 대행이 트럼프 대통령을 통해서 만나서 좀 어떤 얘기를 해보자고 했을 때 트럼프 입장에서는 응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십니까? 현재 상황에서는 좀 비상 사태니까 네. 트럼프 입장에서는 뭐 그것은 쉽지 않겠죠. 왜냐하면은 꼭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모든 지도자들이 트럼프와의 관계를 맺기를 원합니다. 네. 왜냐하면 트럼프의 대외 정책의 특징 중에 하나가 대통령 중심주의거든요. 우리가 일기 때 봤습니다만 전반적인 대외 문제의 핵심을 본인이 직접 나서서 협상을 하는 모습. 대표적인 게 북한의 김정은과의 모습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많은 국가들이 자신들의 의제를 갖고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한국은 그런 상황에서 우선순위가 뒤로 밀릴 가능성이 있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네. 그렇다면 우리 입장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뭐 관세를 비롯해서 경제 문제라든지 조금 더 심각한 것은 저는 안보 쪽의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문제를 놓고는 각 부처에서 나름대로 트럼프 행정부의 새로 시작되는 팀들 특히 초반 6개월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때의
대외 정책의 기본적인 골격과 검토가 끝나고 정책 방향이 나오기 때문에 최대한 그들과의 협력을 통해서 입장을 반영하고 정책에 반영되도록 각 부처별로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자, 북한 전문가시기도 하니까 이 부분 한번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 트럼프 1기 당시에는 트럼프는 굉장히 빠른 속도로 북핵 문제 해결을 시도했는데 이번에도 그렇게 할지 아니면 조금 좀 후순위로 미룰지 어떻게 보십니까? 뭐 현재로서는 우선순위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트럼프가 여러 차례 얘기한 것처럼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또 중동 문제가 대외 정책의 가장 우선순위고 더 큰 틀에서는 미중 문제, 그러니까 중국 문제죠. 네. 근데 그럼에도 계속 북한 문제를 얘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 중에 하나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 북한이 파병을 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러시아 우크라이나의 정전을 모색하기 위해서는 이 북한 문제가 연계된 것을 끄집어내야 된다라는 것이죠. 좀 조심스럽지만 저는 1차적으로 트럼프가 이 김정은과의 대화 채널을 복원할 가능성은 있다. 그것을 통해서 뭔가 소통을 시작할 가능성은 있고. 예. 근데 다만 우리가 2018, 19년에 그 봤던 식의 미북 간의 정상회담까지 가기는 아직은 시간이 좀 필요하고요. 그 초입에 아마도 뭐 트럼프는 자신의 입장에서는 일단 파병을 멈추게 하는 것들이 있을 거고, 근데 중요한 것은 또 김정은이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냐라는 네. 건데 이게 2018, 19년이랑 매우 다르기 때문에 만약에 협상을 하고 대화를 요구해 온다면 이번에는 김정은 입장에서는 전제를 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전같이 무조건 대화를 하지 않고 뭐 최소한 연합훈련과 전략자산 전개를 중단하라 이제 그런 조건을 내세울 가능성이 있죠. 최근에도 보면 김정은이 미사일을 몇 발 쏘면서 취임식 앞두고 열흘 정도 앞두고였나요? 쏘면서 좀 어떤 액션을 보였는데 대화를 해보자 뭐 이런 뜻으로 해석해야 됩니까? 그 늘 또 하나 트럼프와 김정은의 둘의 특징 중에 하나가 결과에서 승리를 해야 되는 것뿐만 아니라 과정에서도 상대방을 이겨야 되거든요. 네. 그렇다면 이게 일정 수준 강대강 대치의 모습으로 갈 가능성이 저는 오히려 크지 않을까. 2017년을 기억들 하시겠지만 2018년에 미북 대화가 정상회담이 이루어지기 직전에 2017년에 긴장도가 굉장히 높지 않았습니까? 그랬었죠. 트럼프는 끊임없이 뭐 화염과 분노라는 얘기를 했고 김정은도 못지않은 도발을 했기 때문에 안타깝지만 그런 식의 좀 긴장이 조성된 후에 상대방에게 협상의 우위를 확실히 가진 후에 뭔가 국면이 전환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일단 김정은은 최근에 보여준 것처럼 극초음속 미사일이라든지 하는 식의 도발을 당분간 이어갈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일단은 조금 전에 방송 전에 들어왔던 속보 내용도 한번 여쭤볼 건데 이 트럼프가 이 김정은과 지금까지 잘 지냈다. 백악관에 오면 좋겠다. 또 북한은 핵 보유국이다. 이런 얘기를 조금 전에 한 것으로 저희가 속보를 봤는데 앞으로 뭐 미국과 북한 관계 또 여기서 나아가서 우리나라에는 어떤 영향을 끼칠지도 한번 전망해 주시죠. 여기서 가장 핵심은 북한의 핵 보유국이라고 얘기를 한 것들. 근데 그 단어는 얼마 전에 헤그세스 그 국방부 장관 지명자가 상원 청문회에서 또 얘기를 해서 한번 문제가 생겼죠. 영어로 뉴클리어 파워라는 것을 썼고 이건 큰 틀에서 현재 워싱턴의 분위기를 반영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워싱턴 내에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는 비현실적이라는 것이죠. 2018, 19년 트럼프도 직접 해봤지만 이게 굉장히 어렵고 진전을 보기가 힘들고 그 이후에 북한이 매우 핵을 고도화했기 때문에 이 핵을 완전히 없애는 것은 쉽지 않다. 그렇다고 북한의 핵을 방치하겠다거나 혹은 북한을 공식적으로 핵 보유국으로 인정하겠다는 얘기는 전혀 아니고요. 네. 이것을 위해서는 북한 핵에 대해서 군사적인 억제가 여전히 필요하고 또 트럼프가 관세를 얘기한 것처럼 트럼프는 사실 제재에 대해서도 굉장히 강한 그런 믿음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북한을 계속해서 압박해서 뭔가 결과를 도출하려고 할 가능성이 있다. 근데 다만 그 도출하고자 하는 결과가 정말 한국의 안보를 위할 것인지 아니면 미국 본토를 우선적으로 방어할 것인지 이제 그 부분은 좀 우려되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미국 정부의 북핵 비핵화 원칙이 흔들리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도 나오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그 말씀대로 비핵화 원칙 자체가 지금 흔들리고 있는 모습은 있죠. 완전한 비핵화가 최종 목표가 되는 것 자체는 뭐 일정 수준 여전히 동의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네.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핵 군축이라는 얘기도 나오고 그리고 단계적으로는 어차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근데 거기에 불확실성이 훨씬 많아졌다. 특히 트럼프가 만약 단기적인 이해를 도모한다면 제가 제일 우려하는 것은 2018년에도 있었습니다만 북한이 핵 실험과 대륙간 탄도미사일 실험을 유예하고 그리고 트럼프가 한미 연합훈련과 전략자산 전개를 축소하거나 중단하는 이제 그런 일종의 딜이 그 대화 초입에 맺어질 가능성도 좀 있거든요. 왜냐하면 워낙 트럼프가 비용에 민감하게 생각하고
김정은의 입장에서도 연합훈련과 전략자산 전개가 이전과는 다르게 핵에 대해서 굉장히 강한 억지력을 발휘하게 그렇게 구축돼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주목하고 특히 근데 이 부분은 일정 수준 비용으로 보전될 수 있다. 그러니까 거기까지 고려해서 대응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트럼프 시대 맞아서 어떻게 바뀐 부분이 있을지 한번 살펴봐.